자, 5과목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8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일리 노르단 곡선의 노력 분포도를 이용한 프로젝트 비용 산정 기법이라고 나왔어요. 자, 일단은 이거는 사실 뭐라 그럴까요? 원래 설명을 원래 스탠다드 하면 이걸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막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차피 또 문제은행식이니까 이거를 냈으면은 분명히 다음에 이 문제가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거 사람 이름이거든요. 레일리 노르단 곡선의 노력 분포도를 이용한 프로젝트 비용 산정 기법 하면 그냥 자동으로 정답 튀어나올 수 있게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되는데,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좀 확대를 해서 기왕이면 머릿속에 딱 꽂히는 걸로 하는 게 좋겠죠? 자, 레일리 노르덴, 원래 노르단이라고 하면 이제 노르덴이지. 레일리 노르덴은, 노력을 많이 이제 하려고 많이 그러니까 뭔가를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노력의 분포도가, 되게 좀 부실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푼남입니다. 푼남 그러니까 되게 좀 약간 실력이 저조한 남자, 뭐 이런. 아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시험장 갔을 때요, 이 보기 항목이 달라진다 그래도, 여기 있는 게 좀 달라진다 그래도 어차피 이 지문은 분명히 똑같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푼남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귀찮으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시고, 정석대로 이거 개발 기법에 관련해서 다 읽어보실 분들은 다 읽어보셔도 되고, 아시겠죠? 그 푼남이에요, 푼남.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상에서 프로그램의 복귀 주소와 변수 사이에 특정 값을 저장해 두었다가 그 값이 변경되었을 경우 오버플로우 상태를 가정해서 프로그램 실행을 중단하는 기술. 자, 이거는 사실 일단 정답은 스택가드거든요. 근데 왜 스택가드가 정답인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기사 종목 개편하기 전에 전자계산기 과목에서도 사실 이게 또 나왔던 문제인데, 스택이라는 메모리 기법 여러분 공부하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실기 문제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자,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메모리 기법입니다. 자, 스택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테두리를 제가 여기다가 입힐게요. 딱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 다음 여기 공간이 여기 합치기 해가지고 딱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하나 넣는다 그랬을 때, 자, 얘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죠? 자, 여기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3번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 정수 3.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하나 여기다 이렇게 넣어요. 이번에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8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또 이제 또 넣어가지고 뭐 200이라는 숫자 데이터를 넣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렇게 또 들어갔어요. 한 300을 넣었다고 해보죠. 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넣을 거예요. 자, 하나 더 넣자 이거예요. 하나 더. 자, 하나 더 넣으려고 봤더니 들어갈 공간이 없어. 그럼 이게 뭐가 발생된 거예요? 넘치는 현상이 발생된 거죠. 이거를 바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오버플로우라고 그럽니다. 네, 좀 알고 계세요. 오버플로우 상태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태, 넘치는 현상을 우리가 오버플로우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게 스택 메모리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버플로우 상태를 발생하는 경우,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중간에 이런 오버플로우가 발생됐을 때 실행을 중단하는 스킬을 바로 스택 가드라 그럽니다. 스택 가드. 이해되셨죠? 넘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네, 넘치지 않도록 막아주겠다. 이것이 바로 스택 가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원래 여기 이 복귀 주소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시언어 그 실기 공부하실 때 아마 나올 건데, 재기 함수랑 같은 말이거든요. 프로그램 복귀 주소. 네, 이게 재기함수 기법이랑 같은 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이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스택가드가 정답입니다.
자, 8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도어 탐지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백도어 그러면은 사실 해석이 이렇게 되죠. 좀 직역을 하면은 원래 이렇게 됩니다. 백도어 이거거든요. 뒷문. 네. 아, 진짜예요. 원래 해석하면 뒷문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왜 휴게소에서 보면 휴게소에서 자, 휴게소를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손님들은 이용하는 고객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차장을 이용하죠.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매장을 이용하죠. 이용하거나 시설물 활용을 하죠. 시설물 접근을 하죠. 그런데 직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휴게소 직원들은 직원 전용 출퇴근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직원들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전용 길이 있거든요. 신기하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휴게소에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은 말 그대로 주차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 휴게소에서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직원 전용 출퇴근길이 따로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백도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나요? 이런 게 바로 백도어예요. 그러니까 관리자, 즉 컴퓨터에서도 똑같습니다. 컴퓨터에서도 관리자가 이용하는 그 통로가 있어요. 관리자 통로. 이걸 그래서 백도어라 그래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런 거를 백도어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보보안 쪽에서 흔히 이제 이 백도어 사건이라고 많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관리자가 접근하지 않고 제3자가 만약에 여기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3자가 뒷문으로 접근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보안사고가 난 거죠. 보안사고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백도어를 탐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무결성 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결성 검사. 자, 무결성 검사라는 건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인증이 된 사람만 들어가게 하겠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카드 출입증을 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카드 출입증을 사용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RFID 카드를 띡 찍어서 이 사람은 허가된 출입 인원입니다 해가지고 문이 싹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무결성 검사, 이런 거를 바로 무결성 검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왜냐하면 카드 정보, 이 사람에 대한 직원 정보가 전산상 그 DB에 저장이 돼 있으면은 정보가 일치하면은 당연히 허가된 사용자다라고 하는 그런 무결성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그 분석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생각해보세요. 로그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1개월간 아니다 한 뭐 분기에 한 번씩, 보통 정부기관에서는 뭐 분기에 한 번씩인가 그 보안 점검 같은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보안과에서 이렇게 점검을 나와가지고 실제로 이 출입 기록을 확인해서 정말로 허가된 인원만 출입을 한 건지 그런 로그 기록 같은 걸 확인해가지고 보통 보안 검사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로그 분석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set user ID 해가지고 뭐 파일 검사 하는 게 있는데, 파일 검사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파일 같은 것도 혹시나 뭐 우리가 만들어낸 생산된 파일이 아닌 다른 그 외부에서 접근한 불법 파일이 있지는 않는지 검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외에도 여기 뭐 나머지 검사 기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아니다? 틀린 것은 닫힌 포트 확인. 닫힌 포트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열려있는 포트를 확인해야죠. 열려있는 포트. 오픈된 포트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절대 이거 엇갈리시면 안 돼요. 닫혀있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현재 오픈돼서 사용되고 있는 포트를 기준으로 검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2번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84번. IP 주소 또는 뭐 ICMP 프로토콜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걸 악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용해서 특정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보내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의 상태를 불능 상태로 만드는 공격 방법. 이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머프 공격 기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스머프.
또는 뭐 스머핑, 예,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저 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애니메이션 캐릭터 중에 그거 있었던 것 같은데 스머핑인가? 스머프? 애니메이션 스머프 아세요? 이거? 예. 이거 아시죠? 예, 스머프입니다. 스머프. 아, 저는 스머프 그러면은 자꾸 이 캐릭터가 떠오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물론 제가 이 애니메이션 작품을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은 여기 제목부터 보시면은 개구쟁이라고 써있죠. 되게 장난꾸러기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자, 그래서 문제로 다시 되돌아와서, 예, 그래서 스머프라는 이름이 아마 붙여진 이유가 이러한 어떤 그 악용 행위에서 이게 전파가 돼가지고 이걸 따서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심리적 가심이 막 드는데, 아무튼, 예, 그래서 이러한 공격 기법을 우리가 스머핑이라고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CLM 모델의 레벨로 옳지 않은 것을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뭐 캡 어빌리티, 뭐 머추리티, 그 다음에 모델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영어를 워낙에 읽는 거는 젬뱅이라서 단어 틀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보면은 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개발 단계를 각각 레벨별로 정한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해서 그 다음 관리 단계, 그 다음 정의 단계, 정량적 관리 단계, 최적화 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단어 뜻풀이를 한번 이해를 하시면은 굳이 암기를 하는데 아마 어려움 없이 다 숙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초기 단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초기에 뭔가 준비를 한다 이거죠. 초기에 준비를 한다. 예. 초기 단계라고 하는 것은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뭔가 내가 관리해야 될 데이터가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예. 관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개발자가 됐건 뭐가 됐건 개발을 하고 나서 결과 산출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관리 단계가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 만들어내는 행위를 우리가 정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게 정량적 단계. 정량적. 정량이라는 게 뭐예요? 정확히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이 제일 좋은 거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는 거죠. 정량적. 그 다음에 최적화. 네, 최적화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뭐 그런 거죠. 우리가 뭔가 에러 발생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그걸 해결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최적의 성능으로 동작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 단계를 최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건 뭐다? 계획 단계라고 하는 것은 없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거 영어도 같이 알아두세요. 영어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영어 단어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8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과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용량이 적은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 데이터 객체를 속성이나 값의 쌍 형태로 표현하는 형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토대로 개발되어진 형식은, 자, 이것도 나중에 실기 주관식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예, 주관식으로 몇 번 나온 적이 있죠. 자, 그래서 볼게요. 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터넷 웹페이지 기반에서 동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은 우리가 말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어플리케이션.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듈인데, 여기서 용량이 적은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문자 데이터, 네, 그 다음 뭐 이모티콘, 이런 것들은 되게 카카오톡 많이 쓰시는니까 아실 거예요. 이거는 되게 보내는데 오래 안 걸리죠. 용량이 뭐 기껏 해봐야 몇 킬로바이트 뭐 이런 정도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되게 적은 데이터예요. 이런 걸 교환하기 위해서 객체를 어떻게 한다? 속성과 값으로 이런 형태로 표현한다 이거죠. 이런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하는 형식으로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다. 그래서 실제로 원래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 함수라는 걸 쓸 수가 있죠. 이거 있습니다, 실제로. 예, 함수 개념을 보통 이제 쓰죠.
이러한 어떤 문자나 이모티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구조로 하는 건데, 저는 이거를 주로 이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왜 그 챗봇이라고 하시죠. 챗봇. 챗봇도 자바스크립트로 동작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는 요즘에 많이 열심히 챗봇을 막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런 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개발되어진 거를 바로 우리가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제이슨. 근데 제이슨의 이 단어 풀네임을 한번 봐두는 것도 괜찮겠죠. 제이슨이라고 제가 쳐볼게요. 왜냐면 우리 단어 원문까지 기왕이면 아는 게 좋잖아요. 맞죠? 네. 자, 제이슨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네, 이해되셨죠? 자, 자바스크립트 네, 오브젝트 노테이션 맞나요? 네, 이게 맞겠죠?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이거를 줄여서 제이슨이라고 한다. 이해되셨죠? 네, 꼭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87번입니다. 크래커가 침입해서 백도어를 만들어 놓거나 설정 파일을 변경했을 때 분석하는 도구는, 자, 우리가 아까도 저기 백도어는 방금 제가 뒷문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뒷문이에요, 뒷문. 자, 그래서 크래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해킹을 하는 사람, 불법 행위, 네, 불법 행위자를 우리가 그 크래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래커가 이제 침입 시도를 해가지고 백도어를 만들어 놓거나 설정 파일을 변경했을 때 분석하는 도구.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트립와이어라 그럽니다. 트립와이어. 이게 사실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거죠. 네, 트립이라는 건 원래 무슨 뜻인가요? 트립이라는 게 있죠, 이거. 보통 여행한다, 둘러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구축해놓은 뭐 회사 서버에 들어가서 이렇게 둘러보는 행위를 트립이라 그러고, 그 다음 와이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뭔가 여기서 내가 불법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통로를 몰래 만드는 행위를 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이어가 원래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불법적인 경로로 접속할 수 있는 뒷문 그 경로 줄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립 와이어 그러면은 크래커가 불법으로 뭔가 어떤 통로를 만들거나 백도어를 만들어 놓아서 이런 거를 설정 파일을 변경하는 행위, 그런 거를 분석할 때 트립 와이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88번.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경우 기대 효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거든요. 원래 우리가 보통 사실 이 말은 저기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넷 프레임워크, 이런 말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윈도우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정말 많이 접하죠. 예,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만든 윈도우의 경우에는 실제로 단넷 프레임워크를 현재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가지 예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옛날 얘기인데 참고만 하세요. 초창기에 그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초창기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6.0이 한참 서비스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90년도인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90년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6.0을 당시 많이 쓰고 있었는데, 근데 얘가 이제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이 단넷 프레임워크라는 게 없었어요. 예, 단넷 프레임워크라는 게 없었습니다. 프레임워크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누구 거를 갖다 빌렸었냐면은 저기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아시죠? 그냥 한글로 쓸게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고 하는 이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원래 이제 자바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통 자바 가상머신이라 그래가지고 JVM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MS사에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서비스할 때 JVM을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든 게 아닌 거죠. 다른 회사 거를 갖다가 쓴 거였죠.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JVM을 싹 빼버리고 여기다가 단넷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이제 지네가 발표를 해가지고, 예, 이때부터는 이제 모든 그 윈도우즈 계열에서 돌아가는 각종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단넷 프레임워크가 깔리는 방식으로 이제 지원이 되고 있다.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라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 쪽에서는 그 정해진 규칙을 활용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든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런 게 보통 프레임워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들끼리 약속을 한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보통 우리가 프레임워크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게 되면 어떤 기대 효과를 볼 수가 있냐면, 먼저 품질 보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 당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단넷 프레임워크라는 것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말 그대로 인증을 해주고 있는 하나의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런 어떤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품질에 대해서 우리가 AS는 확실히 보장해 줄게, AS 보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AS 해주겠다 이거죠. 자기네가 만든 프로그램은. 자, 그 다음에 개발하는데 용이하다, 뭔가 개발하는데 좀 편하다, 편의성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개발 용이성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변경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뭔가 수정 작업을 만약에 해야 되거나 오류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럼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닌 건 뭐냐면은 시스템 복잡도가 증가가 아니고요, 원래는 시스템 복잡도가 다운되는 거죠. 감소하는 겁니다. 감소.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규칙을 정해놓고 쓰다 보니까 당연히 복잡도가 감소를 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9번. 코코모 모델 기법 중에 뭐 기관 내부에서 개발된 중소규모의 소프트웨어로 일괄 자료 처리나 과학기술 계산용, 비즈니스 자료 처리용으로 5만 라인 이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유형. 자, 이것도 뭐 원래 여기 파란색 그 보충 설명을 읽어 놓으시면 되는데, 제가 그 한 가지 좀 여기 지금 등장하는 용어들은 대부분 중요한 용어들이 많으니까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일단 코코모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주관식형 나중에 실기 문제에서도 또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 별도로 잘 살펴보시고요. 근데 이 모델 기법 중에서 이제 기관 내부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중간 규모의 소프트웨어, 여기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일괄 처리 뭔지 아시죠? 이거 배치 프로세스라고도 하죠. 예, 이거 시험 문제 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일괄 처리, 모아서 처리하는 거. 네, 그래서 보통 월급 계산할 때 우리가 보통 모아서 처리하죠. 옛날 컴퓨터들은 되게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보통 모아서 처리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계산용으로 쓰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뭐 나사 뭐 이런 거 뭐 그 저기 뭡니까? 연구소? 대학교 연구소? 대학교 연구소에서 쓰는 그런 처리 기법으로 얘기하긴 하는데, 과학기술 계산용이니까 당연히 뭐 공학용 계산기가 해당이 되겠네요. 대표적으로. 네, 공학용 계산기가 여기 해당된다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 비즈니스 자료 처리용, 기업용으로 흔히 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5만 라인 이하의 소프트웨어, 5만 라인 이하, 이게 특징이죠. 이러한 5만 라인 이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유형이 뭐냐, 바로 오가닉이 됩니다. 오르가닉이죠. 오르가닉 발음을 굳이 하자 그러면, 원래 ORG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이거 원래 이런 단어가 있죠. ORG가 뭐냐면은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있어요. 이게 원래 도메인 사이트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그거 보셨을 거예요. 이클립스 .org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말 그대로 협회 조직 단체입니다. 협회 단체를 우리가 org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제 이런 걸 그 집단에서 사용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통 코코모 모델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개발 유형을 바로 협회 단체 규모의 org 기법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거닉 그러면은 오르가닉 그러면은 오거나이제이션이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협회 단체 규모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번. 여러 개의 독립된 통신장치가 울트라 와이드밴드 기술 또는 블루투스 기술을 사용해서 통신망을 형성하는 무선 네트워크 기술은 뭐냐? 자, 우리가 통신장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네. 여기도 뭐 도형을 몇 개 그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통신장치예요. 터미널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영어로. 네, 터미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PC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퍼스널 컴퓨터. 이런 단말기가 있어요. 자, 이런 통신장치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울트라 와이드밴드 기술, 울트라 와이드밴드, 자, 울트라 와이드밴드가 뭔 뜻인지를 또 알아야겠죠, 당연히. 이걸 써놨는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실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검색을 하셔야 돼요. 예, 저도 뭐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어 검색을 하면서 의미를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울트라 와이드밴드, 초광대역 무선 기술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UWB의 경우에는 협대역 시스템, 좁은 범위, 좁은 대역의 시스템 및 3G 셀룰러 기술로 설명되는 광대역 시스템과 구분하기 위해서 중심 주파수의 20% 이상의 점유 대역폭을 차지하는 시스템이나 뭐 500MHz 이상의 점유 대역폭을 차지하는 무선 전송 기술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좀 자세히 볼게요. 나머지 내용.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2002년 2월 상업적 사용을 허가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기술을 얘기한다. 기존 무선 기술인 블루투스가 있고요. 근데 그 블루투스가 2.4GHz고 무선랜이라고 부르는 그 5GHz 통신 우리 많이 얘기하죠. 5기가짜리 5G. 그래서 5G로 특정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데 반해 UWB는 3.1GHz. 그러니까 5기가보다는 느리네요. 여기에서 10.6GHz. 최대폭은 또 빠르네요. 자, 그래서 3기가에서 10.6기가까지 여기에 이르는 넓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있어서 주파수 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등장한 게 바로 울트라 와이드 밴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문제로 되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울트라 와이드 밴드 기술 또는 블루투스 기술을 사용해서 통신망을 형성하는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우리가 피코넷이라 그럽니다. 피코넷. 저는 피코넷 그러면은 자꾸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원래 피코라는 단어가 예전에 만화 캐릭터도 있었는데, 만화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너무 자꾸 촌스러운 길로 가는 것 같아서 번역기를 좀 쓰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번역기를 사용할게요. 여기다가 제가 하나 입력해 보겠습니다. 피코가 무슨 뜻으로 쓰이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피코 번역하기. 피코 뭐 별 뜻이 없네. 네, 피코네. 여기 말고 구글 번역기로 갈까? 구글 번역기로 가볼까요? 네이버 번역기가 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다 피코넷이라고 써보자. 피코. 별 뜻이 없네요. 피코넷. 없어요. 원래 사실 피코 그러면은 이거 얘기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애니메이션 중에 그 저기 대머리 캐릭터 아세요, 여러분들? 아니, 제가 이거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게 애니메이션 중에 예전에 피코
피코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봐봐요. 이게 아니 이제 머리카락이 없는데 여기 왕관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액세서리 착용하고 다니는 캐릭터 있거든요. 얘가 피코예요. 근데 이걸 갑자기 제가 왜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캐릭터가 특징이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대머리니까 뭐 뭔가 에? 여기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우리가 대머리는 그 머리 감을 때 편하다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머리를 스포츠 머리로 깎거나 하여튼 머리 숱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샴푸 쓰면 그 샴푸를 많이 굳이 안 써도 머리가 다 감기죠. 맞잖아요. 우리 샤워할 때 머리 감을 때 보면 그러잖아요. 샴푸 많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가 잘 되는 거예요? 뭔가 비누칠이 더 틈새 사이로 더 잘 되죠. 머리카락이 많을 때는 샴푸질을 되게 막 길게 하고 많이 써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반면에 나는 대머리다 그러면은 굳이 뭐 샴푸를 많이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뭐가 잘 되는 거예요? 무선 통신이 되게 잘 되는 거죠. 예. 그 맞잖아요. 무선 통신이 잘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피코예요. 피코넷입니다. 아이 촌스럽다. 아이 정말 아니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제가 왜 이렇게 촌스럽게까지 하려고 하는 거냐면, 보세요. 이 문제 해설 기술을 여러분 다 읽을 자신이 있어요? 이거? 이 많은 걸 다 읽는다고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라 그러세요. 아마 이해하시는 분 몇 분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써있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막 글자가 길어지면은, 되게 공부하기 싫어. 막 현타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 문제에서 이거 언제 다 읽습니까, 이걸? 맞잖아요.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단순하게 가자고요. 뭔가 무선 기술을 향상시키는 여러 개의 독립된 통신장치가 울트라 와이드밴드나 블루투스 기술을 사용해서 무선 네트워크 망을 형성하는 걸 뭐라고 한다? 그걸 피코넷이라 그런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만화 캐릭터 보여드렸죠? 피코예요. 네. 자,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제, 81번부터 90번까지 한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거 아마 다음에 나오게 되면 똑같이 또 나올 거예요, 이거. 이대로.